나리타 공항 보안 검색대 단 5초 만에 1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증발했습니다. 도쿄 재벌가 딸의 절규에도 일본 공항 직원들은 차갑게 규정만 반복했죠.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돌아오는 건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그룹 외동딸이라는 이름조차 무의미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을 연극으로, 절박함을 거짓으로 치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나섰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막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그의 한마디가 얼어붙은 공항을 뒤흔들었어요. 냉정한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 두 문화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목걸이는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재벌가 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한국인의 정의감과 용기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실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나나미입니다. 28살이죠. 도쿄 시부야에 본사를 둔 타카하시 그룹의 외동딸이자 경영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부러운 삶이라고 말하곤 해요. 재벌가 딸 명문대 졸업, 탄탄한 커리어. 하지만 오늘 나리타 공항에서의 단 5초가 제 모든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서울로 가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비행기를 타려고 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늘 하던 대로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렸습니다. 몸에 지닌 금속 액세서리들을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죠. 시계,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특히 목걸이는 1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어머니께서 제 21번째 생일날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가장 힘들 때 이걸 보면서 힘을 내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는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죠. 저는 평소처럼 바구니가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귀걸이를 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집으려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어요. 바구니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다른 바구니를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옆 사람의 바구니까지 살폈어요. 역시 없었죠.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떨어뜨렸나 싶어서요. 하지만 바닥에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보안 요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방금 전 바구니에 분명히 넣었는데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원은 지루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규정상 분실물은 자기 책임이라고, 귀중품은 가방에 넣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분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요. 그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죠. 감시 카메라 확인은 경찰 조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단 5초 전 일인데 지금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규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제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부자 딸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고,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이름도 돈도 지위도 이 순간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요. 아니,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절박함을 연극으로 봤습니다. 제 눈물을 거짓으로 여겼어요. 타카시라는 이름 때문에, 비싼 옷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 티켓 때문에요. 저는 다시 요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만 확인해달라고, 1분이면 된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불가능하다는 것, 규정이 있다는 것, 본인 책임이라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런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어서 소동을 부린다고 진짜로 잃어버렸으면 조용히 처리했을 거라고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는 것,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기 길을 갔죠.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이토록 차가운 곳이었구나. 사람은 이토록 외로운 존재였구나 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분실이 아니라 명백한 도난 사건 같다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이었죠. 한국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했어요. 보안 요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서는지 무슨 이유로 제 편을 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 남자는 보안 요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이 여성분의 말이 맞다면 이건 단순 분실이 아니라 절도 사건이라고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을 언급하려 했지만 그 남자가 먼저 말을 이었죠. 규정이 범죄를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규정의 본래 취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재벌가 딸이라는 이름 뒤에서 저는 늘 혼자 싸워야 했으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죠. 그 남자는 저를 돌아봤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보안팀 책임자가 도착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죠. 감시 카메라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섰어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하지 않냐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차분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태도였어요. 책임자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말했어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왜 확인을 안 해주냐고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항 측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올리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이 도난 사건을 방치한다고요. 책임자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냐고, 왜 이렇게 나서냐고요.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여행자라고, 다만 부당한 일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제가 지금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때문이었지만 왠지 그곳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책임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예외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겠다고, 다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물었어요. 경찰이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책임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제 비행기는 1시간 후에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탑승 마감은 40분 후였죠. 경찰을 기다렸다가는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비행기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라고,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죠. 비행기를 놓쳐도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목걸이를 찾는 게 더 중요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늘 효율과 시간, 돈과 성과만 따졌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선 남자가 보여준 진심이 잃어버린 목걸이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규정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40분 후였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책임자와 함께 보안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그 남자도 함께 들어갈 수 있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관제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 45분. 제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시간이었죠. 화면에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구니에 액세서리를 담는 모습,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목걸이도 확실히 바구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조명에 반짝이는 게 보였죠. 책임자가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 남자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검색대를 통과하고 바구니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나오는 장면. 보안 요원 한 명이 바구니를 정리하는 척하며 손을 뻗었어요. 재빠르게 목걸이를 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관제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책임자는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 범인은 현장에 있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경찰관이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직원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책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휴게실에 있을 거라고, 교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휴게실로 향했죠. 저희도 뒤따라갔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보안 요원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 영상에 나온 그 남자였습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죠.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협조해달라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제 목걸이였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 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경찰관이 목걸이를 증거물로 압수하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연행하겠다고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깊이 사과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당연했어요. 자기 부하 직원이 범인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규정이 사람을 막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요. 그 남자 김준서라고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된 그분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보완하는 건 사람의 판단과 용기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일로 한 가지는 배웠으면 좋겠다고,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연행해 갔습니다. 목걸이는 조사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어요.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찾았다는 거니까요. 관제실을 나오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범인을 찾았다고, 목걸이를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다르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김준서 씨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걸요. 김준서 씨는 담담한 표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를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제 비행기는 놓치셨을 텐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예상대로 탑승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오늘 더 중요한 걸 배웠다고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공항 로비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준서 씨가 커피를 권했어요. 저는 감사하다며 받았죠.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도와주셨냐고. 저를 전혀 모르는데 왜 그렇게까지 나서주셨냐고요. 혹시 저를 알아보셨냐고도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의 딸이라는 걸요. 김준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왔을 뿐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당연하다고요? 일본에서는, 아니,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선다는 건, 그것도 자신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데 말이에요.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다고,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김준서 씨의 마음처럼요. 그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무슨 일로 가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한국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김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다시 예약하셔야겠다고. 오늘 비행기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6시 비행기에 자리가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5시간이나 되었죠. 저는 김준서 씨에게 물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더 나눌 수 있냐고요.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저녁 8시 비행기라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김준서 씨는 대답했어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쿄에는 기술 세미나 참석차 왔다고 했죠. 저는 감탄했어요. 개발자라니,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코드나 치는 사람이라고, 별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준서 씨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효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배려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빠름과는 다른 종류의 빠름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빠른 건 시스템의 효율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빠름은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냉정한 시스템보다 따뜻한 사람이 우선이라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고 문제도 많지만 적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던 건 뭐였을까요? 완벽한 시스템, 효율적인 프로세스, 정확한 규정.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김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시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많은 걸 배웠다고, 당신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당연함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저는 김준서 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명함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좋다고, 서울 오시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자신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어요.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늘 받은 것 중 가장 값진 선물이었어요. 12억 원짜리 목걸이보다 더요. 시간이 되어 저는 탑승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김준서 씨가 배웅해줬어요. 조심히 가시라고, 서울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준서 씨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걸요.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9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김준서 씨가 해준 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빌딩에서 한국 파트너사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 한국 측 담당자가 커피를 건넸어요. 직접 타온 커피였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비서가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임원이 직접 커피를 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마셔도 되냐고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손님인데 당연히 대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작은 행동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요. 격식보다 진심을, 체면보다 배려를 우선하는 문화를요. 미팅이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테이블에 수많은 반찬이 올라왔죠. 담당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푸짐하게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요. 식사 중에 그분이 물었어요. 서울은 처음이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왔었다고, 하지만 항상 일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바쁘실 텐데요. 하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님을 제대로 모시는 게 한국의 정이라고, 일만 하고 가시면 서운하다고 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녁에 그분과 함께 명동을 걸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가 났고 음악 소리가 들렸죠. 활기찼습니다. 그분이 떡볶이를 사줬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원도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게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즐긴다고, 비싼 게 최고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어요. 하지만 이 떡볶이가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강의 기적 이야기였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는 이야기.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일본도 전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성장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그분이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거창한 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이 따뜻함이 뭘까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방에 도착해 김준서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에 잘 도착했다고 내일 저녁 시간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환영한다고 명동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음 날 저녁 명동에서 김준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셔츠. 저도 일부러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서 씨가 물었어요.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요. 관광지 말고요.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태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한국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김준서 씨가 택시 대신 지하철을 제안했거든요. 일본에서 제 지위라면 절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김준서 씨는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학생, 직장인, 노인, 외국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약자석을 양보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고요.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김준서 씨가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준서 씨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단골인가 보다 생각했죠. 아주머니가 제게도 친절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김준서 씨가 추천해줬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했어요. 푸짐했고 맛있어 보였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얼큰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김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집밥 같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으로 마음을 나눈다고,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준서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인공지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같은 거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기술을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게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을 효율과 수익의 도구로만 봤었거든요. 김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떠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고 진정성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돈보다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사람을 돕는 일을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김준서 씨가 한 서점으로 데려갔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서점이었습니다. 안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우는 걸 좋아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 열정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요. 저는 서점을 둘러봤습니다. 경영서, 자기계발서, 인문학 책들. 사람들은 진지하게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도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 관한 책이었어요. 김준서 씨가 그 책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책이라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책을 샀습니다. 서점을 나와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김준서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즐겁다고 했어요. 회사가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저는 오직 실적과 성과만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그저 숫자였어요.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나나미 씨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단지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건 새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삶, 의미를 찾는 일, 진심으로 소통하는 문화요. 저는 변하고 싶었습니다. 김준서 씨처럼 한국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일본에서도 만들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김준서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요. 김준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즐거웠다고 나나미 씨와 이야기하며 많은 걸 느꼈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배웠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더 오래 머물겠다고 했어요. 김준서 씨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의 사건, 김준서 씨의 도움, 서울에서 느낀 따뜻함.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시각을 바꿔놨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죠. 모두가 수익성과 효율성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업은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영,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이요.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준서 씨가 보여준 용기를 떠올렸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걸이 도난 사건, 김준서 씨를 만난 것,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실은 아버지도 최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기업도 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었죠. 노인 돌봄 서비스, 환경 보호 캠페인,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이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습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리스크가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이미지 개선과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요. 한 달 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였어요. 김준서 씨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저는 즉시 김준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여러 번 미팅을 했어요. 김준서 씨의 조언은 실질적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조언을 반영했습니다. 석 달 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도쿄의 한 지역에서 10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응은 좋았어요. 노인들이 만족해했고 가족들도 안심했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타카하시 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를 칭찬했어요. 좋은 결정이었다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진짜 보람을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내온 감사 편지였어요. 서비스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살맛이 난다고 쓰여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됐다는 걸 느꼈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요. 김준서 씨에게 편지 사진을 보냈어요. 그는 답장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나나미 씨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김준서 씨는 답했습니다. 길은 원래부터 나나미 씨 안에 있었다고, 자신은 그저 불을 켜줬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작은 실천, 작은 용기, 작은 진심.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김준서 씨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정의를 외치는 용기,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요. 저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니 김준서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웠어요. 6개월 만에 재회였죠.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씨가 물었어요. 잘 지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모두 당신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나미 씨 스스로 해낸 일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요.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김준서 씨가 여의도 윤중로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죠. 벚꽃 아래를 걸으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의 변화, 새로운 프로젝트들, 사람들의 반응. 김준서 씨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나미 씨가 일본에서도 변화를 만들고 있다니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죠. 김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김준서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요. 꿈만 같았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요. 저녁에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죠.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누군가의 꿈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불빛이 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요. 김준서 씨가 물었습니다. 목걸이는 잘 받으셨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돌려받았다고, 지금은 금고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목걸이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그게 바로 당신과의 인연이라고요. 김준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준서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거창한 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단순한 것에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점심은 평범한 식당에서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죠. 오후에는 서울의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김준서 씨의 회사도 거기 있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씨가 소개해줬어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돈보다 의미를, 성공보다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로, 열정으로, 진심으로요. 저녁에 김준서 씨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푸짐한 상차림이 나왔죠.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헤어질 때 푸짐하게 대접한다고, 다시 만날 때까지 힘내라는 의미라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그 마음이요.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한일 협력 프로젝트, 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가치 창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나나미 씨라면 할 수 있다고, 이미 증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준서 씨가 물었어요. 언제 다시 오실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에요. 프로젝트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포옹했어요.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죠. 김준서 씨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또 만나자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김준서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슬픈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나리타 공항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때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걸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목걸이보다 더 값진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진심, 정의, 용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김준서 씨가 보여준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요. 진짜 성공은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김준서 씨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겁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제 앞에 펼쳐진 미래였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의미로 가득한 미래요. 저는 타카하시 나나미입니다.
28살. 한국에서 인생을 배웠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일본 재벌가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규정에 갇힌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목걸이 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빨리빨리 정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준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김준서라는 평범한 한국인 개발자가 보여준 당연한 선행이 타카하시 나나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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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